안녕하십니까. 운전이론 발표를 맡게 된 승무운용팀 이지석 주임입니다. 운전이론 강의에 앞서 운전이론을 배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철도의 사명은 여객과 화물을 안전, 정확,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수송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철도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된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열차를 운전해야 합니다. 이때 철도의 여러 기능을 종합하여 열차를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운행하기 위한 운전기술에 관한 기초이론이 바로 운전이론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운전이론이란 열차를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전하기 위해서 운전역학과 그 응용을 기초로 대량의 승객과 화물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경제적으로 수송 가능하도록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렇다면 운전 이론을 배워서 어디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동력차의 견인력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회전력 및 인장력, 열차 저항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동 이론을 배움으로써 제동에 관한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능률적인 운영 및 기관사 개인의 운전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제2장 운전 역학입니다. 기본 단위는 물리학에서 기초가 되는 양으로서 길이, 질량, 시간 등을 조합하여 표시한 것입니다. 그 예로 센티미터, 미터, 그램, 킬로그램, 세크가 있습니다. 유도 단위는 기본 단위를 유도하여 표시한 단위입니다. 그 예로 미터 퍼 세크, 미터 퍼 세크 제곱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스칼라량과 벡터량입니다. 일반적으로 크기만을 가진 양을 스칼라량이라 하고 크기와 방향을 가진 양을 벡터량이라고 합니다. 길이, 질량, 시간, 면적, 부피, 온도, 속력 등은 스칼라량에 해당되고 위치, 변위, 속도, 가속도, 힘, 중량, 마찰력 등은 벡터량에 해당됩니다. 제2절 운동과 힘입니다. 운동이란 물체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위치를 바꾸어 나가는 현상입니다. 정지란 시간이 경과하여도 그 위치를 변치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변위란 물체가 운동을 하여 그 위치를 바꾸었을 때 위치를 바꾼 경로의 길이를 이동거리라 하고 운동하기 이전의 위치와 이동한 후의 위치 사이를 직선거리를 변위라 합니다. 그림에서 물체가 점선의 경로를 따라 A에서 B로 운동하였다고 하면 이동거리는 점선 길이가 되고 변위는 A에서 B의 직선거리가 됩니다. 속력이란 단위 시간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로서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속도는 물체의 변위와 시간과의 관계로서 단위 시간 동안의 변위, 벡터량입니다. 따라서 속도는 시간분의 변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가속도는 속도 변화의 크기를 나타내는 물리량이며 단위 시간당 종속도 빼기 초속도, 즉 속도 변화량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종속도는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며 이동거리는 2분의 1 곱하기 가속도 곱하기 시간의 제곱이며 종속도의 제곱은 2 곱하기 가속도 곱하기 이동거리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속도의 단위 환산입니다. 1시간은 3600초, 1km는 1000m이므로
1m/s를 km/h로 환산할 때 3.6km/h가 되고 1km/h를 m/s로 환산할 때 3.6분의 1m/s가 됩니다. 그럼 예제 1번과 예제 2번을 동영상을 멈춘 뒤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1번의 풀이입니다. 열차의 속도는 km/h이므로 m/s로 환산하면 3.6분의 1 곱하기 108으로써 30m/s가 됩니다. 가속도 A는 30초 동안 30m/s가 변했기 때문에 가속도는 1m/s 제곱이 됩니다. 예제 2번의 풀이입니다. 가속도는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므로 이 열차의 가속도는 10초 동안 108 빼기 72, 즉 36이 변했기 때문에 가속도 A는 3.6km/h가 됩니다. 속도의 종류입니다. 최고 속도란 단위 시간 중의 변이가 가장 큰 속도를 말합니다. 평균 속도란 운전 거리를 순수 운전 시분으로 나누어 구한 속도인데 순수 운전 시분이란 정차 시분을 제외한 값입니다. 표정 속도란 운전 거리를 이동 소요 시분으로 나누어 구한 속도이며 이동 소요 시분은 순수 운전 시분 더하기 도중 정차 시분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제한 속도란 운전 설비 또는 신호 조건에 따라 운전 속도를 일시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운전 속도에 알맞게 최고 속도의 한계를 정한 것입니다. 이는 하급의 제한 속도, 곡선 제한 속도, 측선 분기기 제한 속도, 신호 현시에 따른 제한 속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상대 속도란 움직이고 있는 두 물체의 한쪽에서 바라본 다른 한쪽의 속도입니다. 즉, 상대 속도는 상대방의 속도 빼기 관측자의 속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운동의 법칙. 힘이란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모양을 변화시켜주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뉴턴의 제1법칙, 관성의 법칙은 물체가 운동 상태를 지속하려는 성질입니다. 뉴턴의 제2법칙, 가속도의 법칙은 가속도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에 반비례하고 작용하는 외력에 비례한다입니다. 즉,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뉴턴의 제3법칙, 작용-반작용 법칙은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작용하면 힘을 받는 물체는 힘을 작용하는 물체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되는 힘이 작용합니다. 에너지와 일. 일이란 물체에 힘이 작용하는 동안 그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한 경우 힘은 물체에 일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일은 힘 곱하기 물체가 이동한 거리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물체에 힘이 작용하였으나 이동이 없는 경우에는 일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일은 스칼라량으로서 단위는 줄을 사용하며 1줄은 1N의 힘이 물체에 작용하여 힘의 방향으로 1m 이동시킬 때의 일의 양을 말합니다. 일률이란 단위 시간에 하는 일을 일률이라 하며 일의 능률을 측정하는 값이 됩니다. 일률은 단위 시간당 1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는 단위 시간당 힘 곱하기
물체가 이동한 거리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1초 동안에 1줄의 일을 할 때 인류를 1와트로 하여 1률의 단위로 사용합니다. 제3장 견인력입니다. 동력차의 견인력이란 차량의 내부 전동기에서 발생한 회전력이 차륜에 전달되며 차륜 단면에 발휘되는 힘을 말합니다. 이때 견인력은 차량의 특성, 차륜과 레일 간의 상태, 점착 계수, 차량 연결량 수 등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되며 이 크기에 따라 열차 운전의 제한 요소가 결정됩니다. 견인력을 분류해보자면 지시 견인력, 동륜주 견인력, 유효 견인력, 전격 견인력이 있습니다. 먼저 지시 견인력이란 동력차의 구조에 따른 견인력이며 자체의 저항, 즉 치차 전달 손실, 축수의 마찰 손실 등을 무시할 때의 견인력을 말합니다. 동륜주 견인력이란 전동기 효율 외에 동력 전달 장치의 효율을 계산해 산입하여 차륜의 단면에 발휘되는 견인력을 말합니다. 유효 견인력이란 동력차 자체 및 그 견인하는 객화차를 동시에 가소시킴에 유효하게 작용하는 견인력, 즉 차륜의 단면 견인력에서 동력차 자체의 주행 저항을 뺀 견인력을 말합니다. 전격 견인력이란 주 전동기의 전격 전압, 전격 전류에 대한 지시 견인력을 전격 견인력이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출력이라고 부르는 것은 연속 또는 1시간 전격의 지시 견인력을 쓰며 전동기의 용량은 연속 또는 1시간 전격 전류에 대한 킬로와트로 표시합니다. 점착 견인력이란 동력차의 동륜주와 레일면 간의 마찰력을 점착력이라 합니다. 이때의 점착력은 동륜주 견인력이 커지면 따라서 증가하나 일정 한도를 넘으면 공존하게 되어 급속히 감소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점착력은 최대 점착력을 말하며 이와 같은 점착력에 제한을 받는 견인력을 점착 견인력이라 합니다. 점착 계수란 공전하는 순간의 점착 견인력과 동력차 정지 시의 동륜상 중량과의 비를 뜻합니다. 점착력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접촉면의 상태, 속도의 변화, 축중 이동, 점착 계수, 곡선 통과 등에 의한 횡방향 슬립의 영향을 받습니다. 또 다른 경우로 건조하고 맑을 때, 습할 때, 서리가 내렸을 때, 기름기가 있을 때, 낙엽이 있을 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낙엽이 있을 때 점착 계수가 가장 낮고 건조하고 맑을 때가 가장 점착 계수가 높습니다. 점착력 향상 방안으로 점착 계수의 향상, 동축중의 일시적 변화 유도, 축중 이동 방지, 주간 지역이 적정 취급, 활주 방지 장치 도입이 있습니다. 견인력이란 차륜 단면에서 발휘되는 힘으로써 차량의 특성, 차량과 레일 간의 상태, 점착 계수, 차량 연결량 수 등의 영향을 받습니다. 견인력과 마찰력과의 관계 동륜주에서 발생한 한 견인력이 마찰력보다 조금이라도 크다면 공전이 발생하여 열차는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견인력을 발휘하여 주행하고자 하면 이에 대항하려 달리지 않으려는 힘, 즉 저항력이 발생되므로 열차가 전진하기 위해서는 열차 저항보다 큰
견인력을 발휘하여야 합니다. 열차 저항보다 동륜주 견인력이 커야 하며 동륜주 견인력보다 마찰력이 커야 합니다. 견인 정수를 설명하기에 앞서 동력차의 견인력은 한계가 있으므로 정거장간 정해진 시간 내에 운전하려면 동력차에 연결하는 객차 중량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견인 정수란 정해진 운전 속도로 동력차가 끌 수 있는 최대량 수를 말합니다. 즉, 열차의 운전 속도 종별에 따라 각 구간을 정해진 운전 시분 내에 운전할 때 동력차가 안전하게 견인할 수 있는 최대량 수를 말합니다. 견인 정수의 단위는 차중률로 표시합니다. 동력차의 견인 정수는 동력차가 발휘하는 견인력과 열차 저항을 기초로 산출합니다. 견인 정수는 열차 안전 수송의 한도로서 철도 수송 실무에 열차 운행 계획, 객화차 조성, 동력차 운용 등의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운영 조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견인 정수의 종류입니다. 실제량 수법은 현차수를 가지고 견인 정수를 정하는 것으로서 가장 원시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차량의 종류나 크기가 여러 종류인 경우 사용하기 곤란합니다. 두 번째로 실제 톤 수법입니다. 객화차의 실제 중량을 가지고 견인 정수를 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실제 중량을 구하기 곤란하고 취급이 복잡합니다. 세 번째로 인장봉 하중법입니다. 인장봉 견인력과 열차 저항이 대등하게 되는 객화차 수를 견인 정수로 하는 방법입니다. 미리 차종별로 주행 저항을 측정하여 표를 작성해 놓고 열차를 연결할 때 인장봉 견인력과 열차 저항이 대등하게 되도록 객화차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취급이 복잡하고 실무에 적용하기 곤란합니다. 네 번째로 수정 톤 수법입니다. 객화차의 톤당 주행 저항이 영차, 공차별로 상이하므로 일반적으로 객화차의 주행 저항은 객화차의 중량에 비례하는 부분과 중량과 무관한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때 객화차의 저항이 전부 중량에 비례하는 것이라고 가정할 경우에 저항을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로 환산량 수법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견인정수법으로 차량의 환산량수에 의하여 견인정수를 정하는 방법입니다. 견인정수를 산정할 때의 고려사항입니다. 첫 번째로는 열차의 사명인데 견인정수의 대소에 따라 운전속도가 달라집니다. 열차의 속도를 높일 때는 견인정수를 작게 하고 수송의 양적인 면을 희생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선로의 상태입니다. 견인 정수를 지배하는 최대의 요소는 상구배입니다. 따라서 완급과 장단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곡선이 있으면 열차 저항이 커지고 점착력은 감소합니다. 따라서 곡선부의 완급과 터널의 저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레일의 정비 상태가 나쁘면 동요로 인한 주행 저항이 증가되며 동력차의 점착력을 감소시킵니다. 네 번째로 하구배의 제동 거리를 고려해야 합니다. 제동 거리는 견인 중량의 대소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제동 특성 곡선에 의하여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동력차의 상태입니다. 동력차에 따라서는 실제 성능이 계산값보다 상회하는 경우도 있고 노후로 인하여 계산값보다 성능이 저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적을 감안하여
필요하면 견인 시험을 하여 무리 없는 견인 정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사용 연료 및 전차선 전압입니다. 운전 계획상의 연료 발열량과 전차선 전압보다 실제 운전 시의 실적을 고려해야 합니다. 제한 구배상의 인출 조건입니다. 열차가 제한 구배상에 정차하였을 때 인출 불능이면 정상 운전에 혼란을 가져오므로 원칙적으로는 인출할 수 있는 조건으로 사정해야 합니다. 전기차의 온도 상승 한도입니다. 주전동기나 주저항기의 온도 상승 한도를 고려하여 그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견인 정수를 정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기온입니다. 하절기와 동절기에는 기관차 성능, 열차 저항 등이 상이하므로 하절기의 견인 효율이 동절기보다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절기의 견인 정수나 하절기의 견인 정수는 현재로서는 동일합니다. 제4장 동력차의 특성과 성능입니다. 첫 번째로 직류 직권 전동기의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전기동차는 전동기로 차륜을 회전시켜 주행합니다. 이 전동기를 견인 전동기 또는 주전동기라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직류 전동기에는 직권 전동기, 분권 전동기, 복권 전동기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제어 기술상, 회전 특성상 견인 전동기로 직류 직권 전동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직류 직권 전동기의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동 회전력이 클 것. 두 번째, 회전 속도가 낮을 때 회전력이 클 것. 세 번째, 속도 변화폭이 커서 속도 제어가 용이할 것. 네 번째, 회전 속도가 클 때 전류가 적어서 전력 소비량이 적을 것. 다섯 번째, 병렬 운전할 때 부하 불균형이 적을 것. 여섯 번째, 운전 중 급격한 전류, 전압의 변동에도 고장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성은 열차가 출발할 때, 상고배를 운전할 때, 견인력과 열차 저항이 같아져 균형 속도로 주행할 때 등 열차의 운전 조건을 만족시켜 줍니다. 제2절 유도 전동기입니다. 첫 번째로 유도 전동기의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유도 전동기는 교류 전원을 사용하는 교류 전동기로서 직류 직권 전동기와 달리 정류자와 브러쉬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고장이 적고 유지 보수가 편리하며 여러 분야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도 전동기의 원리는 원통 철심 사이에 동으로 만드는 원통을 놓으면 R하고 원판과 같은 원리의 회전자기 때문에 원통에 와류전류가 발생합니다. 이때 와류전류와 회전자기의 상호작용으로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따라 원통에는 회전자기와 동일 방향으로 회전자기보다 약간 뒤처진 회전 토크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로 유도전동기의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류 전원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전원 공급이 쉽습니다. 두 번째, 구조가 간단하고 튼튼합니다. 세 번째, 가격이 싸고 유지 보수비가 적습니다. 네 번째, 부하 증감에 대한 속도 변화가 적습니다. 다섯 번째, 취급이 간단하고 운전이 쉽습니다. 제3절 삼상 유도 전동기. 삼상 농형 유도 전동기는 3VF 전기동차의 견인 전동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의 속도와 토크 제어용 3VF 인버터의 개발은 삼상 농형 유도 전동기를 철도 차량의 견인 전동기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의 토크입니다. 토크는 기계 상수 곱하기 전원의 주파수 분의 전원의 전압을 제곱하고 슬립 주파수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토크는 전원 전압을 전원 주파수로 나눈 값에 자승에 비례하고 슬립 주파수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4절 동력차의 성능. 치찹이란 견인 전동기의 동력을 차축에 전달하는 치차는 소치차와 대치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치차는 견인 전동기의 축에, 대치차는 차축에 압입되어 있습니다. 치찹이란 소치차의 치수 분의 대치차의 치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치차비와 속도. 속도는 0.1885 곱하기 치차비 분의 동륜 직경 곱하기 주전동기가 1분간 회전한 수로 나타납니다. 치차비가 변한 경우 나중 속도는 원래 속도 곱하기 나중의 치차비 분의 원래 치차비로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동륜의 직경이 변한 경우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 곱하기 처음 직경 분의 나중 직경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속도는 치차비에 반비례하고 견인력은 치차비에 비례합니다. 치차비의 선정. 치차비는 동력차의 운전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운전을 위해서 적절한 치차비를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치차비 선정 제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 허용 회전수. 치차비가 클수록 전동기의 회전수가 증가되어 고속 운전에 제한이 됩니다. 기동 견인력. 치차비가 작을수록 견인력이 작아지며 기동 시에 견인력 부족으로 인한 인출 불능 또는 가속 불량을 초래합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한계의 제한. 치차비가 클수록 대치차의 직경이 커지므로 차량 한계의 제한을 받습니다. 예제 1번과 2번은 동영상을 멈춘 뒤 풀어보겠습니다. 풀이 1번입니다. 동륜 직경 870mm를 미터로換算하면 0.87m입니다. 따라서 앞에 있던 식에 대입해보면 동력차의 속도는 0.1885 곱하기 치차비 2.52 곱하기 2.52 분의 동륜 직경 0.87 곱하기 회전속도 600을 곱하게 되면 39.05km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 동력차의 속도는 약 39km/h입니다. 풀이 2번입니다. 7500호대 기관차의 치차비는 65대 15이고 7400호대는 57대 20이므로 62를 15로 나누게 되면 4.13이 나옵니다. 또한 57을 25로 나누면 2.85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식이 나오고 답은
144.9km/h가 됩니다. 전동기의 손실과 효율입니다. 손실이란 전동기에 공급한 전력은 모두 기계적 에너지로 출력되지 않고 일부는 전동기 자체에서 잃게 됩니다. 이것을 손실이라 하고 무부하손과 부하손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무부하손, 고정손은 부하의 대소에 관계없이 일정한 손실로서 철손과 기계손이 있습니다. 철손은 무부하손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며 와류손과 히스테리시스손으로 나누게 됩니다. 와류손은 전기자 철심이 자개 내를 회전하며 발생하게 됩니다. 히스테리시스손은 철심의 에너지로 축적되었다가 열 에너지로 방출하게 됩니다. 기계손은 마찰손과 풍손으로 나뉘게 됩니다. 마찰손은 축과 베어링 등 마찰 부분에서 생기고 풍손은 공기 마찰에 의한 손실입니다. 부하손이란 부하를 걸었을 때 생기는 손실입니다. 부하손에는 동손과 표류 부하손이 있으며 동손은 부하손에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동손은 전류가 흐를 때 발생하며 표류 부하손은 철심 코일에서 누설된 자속의 손실입니다. 다음은 전동기 효율의 공식을 알아보겠습니다.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 곱하기 100이며 출력은 입력 빼기 손실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전동기의 정격. 전동기의 소손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온도 상승입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제한으로 최대 공급 전류량을 규정하는데 이를 정격 전류라고 합니다. 연속 정격은 견인 전동기를 장시간에서 연속해서 구동하여도 온도 상승이 허용 범위 이내인 정격을 뜻합니다. 이는 동력차의 정격 중에 가장 중요합니다. 단시간 정격 중에선 1시간 정격과 30분 정격, 15분 정격이 있는데 이는 1시간 연속 구동하여도 30분간 연속 구동하여도 15분간 연속 구동하여도 열이 발생하는 부분의 온도 상승이 허용 범위 이내인 것을 말합니다. 제5장 열차 저항입니다. 제1절 저항의 종류. 열차가 견인력을 발휘하여 객화차를 견인하는 경우에 항상 그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진행을 방해하는 힘이 작용하며 이 힘을 일반적으로 열차 저항이라고 합니다. 열차 저항 중 출발 저항, 주행 저항, 곡선 저항, 터널 저항은 모두 손실로 작용하고 구배 저항과 가속도 저항은 모두 손실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열차 저항에 관계되는 인자들은 매우 복잡하고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나 크게 보아 선로 상태에 의한 열차 저항과 차량 상태에 의한 열차 저항으로 구분됩니다. 선로 상태에 의한 조건으로는 구배의 크기, 곡선 반경의 대속, 레일의 형상, 침목의 정수, 도상의 두께, 보수 형태의 양부 등이 있습니다. 차량 상태에 의한 조건으로 차량의 구조, 보수 상태, 윤활유의 종류, 기후 상태 등이 있습니다. 많은 인자가 열차 저항에 관계되고 있으나 편의상 6가지로 분류합니다. 출발 저항, 주행 저항, 곡선 저항, 구배 저항, 터널 저항, 가속도 저항입니다. 그러나 구배 저항과 가속도 저항은 열차 운전의 가속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열차 저항의 단위는 차량 중량 1톤당 kg으로 나타내며 중량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발 저항이란 평탄한 직선선로 위에 정차 중인 차량이 출발하지 않으려 하는 열차 저항입니다. 정차한 열차가 출발할 때에는 차축과 축수, 치차부 등 회전 마찰부의 유막이 파괴됩니다. 따라서 마찰 저항이 증가하게 되고 별도의 견인력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열차가 출발하게 된다면 차축이 회전하면서 유막이 다시 형성됩니다. 따라서 마찰 저항은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유막이 다시 형성되는 속도는 3km/h이며 그 이후부터는 주행 저항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기온이 높아질수록 정차 시간이 길어질수록 유막 파괴로 인하여 출발 저항은 커집니다. 다음은 출발 저항 산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열차 전체의 출발 저항은 1톤당 출발 저항 곱하기 열차 중량입니다. 주행 저항은 차량이 평탄한 직선선로 위를 주행할 때 발생하는 열차 저항입니다. 주행 저항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기계 부분, 차축과 축수 간, 차륜과 레일, 차량 동요, 공기의 마찰입니다. 첫 번째로 기계 부분의 마찰 저항을 보겠습니다. 전기자 축수, 대소치차 등의 부분에서 마찰 혹은 충격에 의한 기계적인 저항으로서 타력 운전 중에는 주행 저항에 포함되고 역행 중에는 동력 전달 효율에 계산됩니다. 두 번째로 차축과 축수 간의 마찰 저항입니다. 차축과 축수 간에 발생하여 차륜의 회전을 방해하는 마찰력 F는 차축과 축수 간의 마찰 계수 곱하기 차축상의 중량입니다. 차축과 축수 간에 발생되는 마찰력 F는 주행 저항의 마찰 저항이 됩니다. 이 마찰 저항 R은 다음의 그림과 같이 마찰 계수, 차축의 중량, 차축의 직경에 비례하고 차륜 직경 D에 반비례합니다. 마찰 계수는 다음의 인자에 의해 변합니다. 차축상 중량이 증가 시 마찰 계수는 감소하고 감소율은 중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합니다. 마찰 계수 값은 윤활유의 온도가 높을 경우 적고 온도가 낮아지면 커집니다. 마찰 계수의 값은 발차 시 최대 3에서 4km/h 전후에서 최소가 되고 이후 속도가 상승되면 마찰 계수가 증가합니다. 차륜 단면과 레일면과의 마찰 저항입니다. 첫 번째로 차륜이 궤도 위를 회전할 때 발생하는 회전 마찰, 사행동으로 인한 미끄럼 마찰, 프렌지와 궤도 간의 마찰입니다. 네 번째로 차량 동요에 의한 저항입니다. 차량의 전후, 상하, 좌우 동요로 인한 저항으로서 속도의 자승에 비례합니다. 동요에 의한 저항은 값이 극소하나 고속에서는 저항값이 커져 주행 저항의 5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합니다. 동요에 의한 진동은 차체를 강체로 본 경우이나 차량은 하나의 탄성체이므로 휘임 진동, 꼬임 진동 등의 복합적 진동이 작용하고 있어 진동 방향을 단순하게 분류하기는 어렵습니다. 차량 동요의 원인으로서 첫 번째로 레일 이음의 상하, 좌우 불일치,
두 번째로 곡선부의 원심력 작용, 세 번째로 풍압, 네 번째로 차륜 단면의 경사도, 테이퍼가 있습니다. 열차의 속도가 높아지면 차량이 전후, 좌우, 상하로 흔들리는 운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생기는 저항으로 차량의 구조, 정비 상태 및 노번의 상태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다섯 번째로 공기 저항입니다. 열차가 주행할 때 주위의 공기를 밀어 헤쳐서 진행하기 때문에 공기에 의한 영향을 공기 저항이라고 합니다. 공기 저항을 분류해 보자면 크게 전후 저항, 후부 저항, 차류 간 와류 저항, 측면 저항으로 분류합니다. 전부 저항은 열차 전부에 걸리는 저항으로서 플러스의 압력을 받습니다. 바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열차가 v km/h의 속도로 주행할 때 전부 저항은 정지하고 있는 열차 전면에 v km/h의 속도로 바람이 부는 것과 동일합니다. 후부 저항은 열차 후부의 공기가 희박해짐에 따라 발생하는 저항으로 열차가 주행할 때 후부에는 진공에 의한 와류 현상이 발생하고 마이너스의 압력은 끌려가지 않으려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차류 간 와류 저항은 차량과 차량 사이에 발생하는 와류에 의한 저항입니다. 측면, 상하면 저항은 차량의 측면, 상하면에는 공기의 점성에 의한 마찰 저항이 발생합니다. 전부 저항, 후부 저항, 차량 간의 와류 저항은 속도의 자승에 비례하고 측면, 상하면 저항은 속도에 비례합니다. 공기 저항은 다른 저항과 달리 열차 중량에는 관계없이 차량의 형상, 연결량 수, 공기와의 접촉면 등에 결정됩니다. 다음은 공기 저항의 크기입니다. 공기 저항의 크기는 열차의 중간부를 1이라 할 때 전면부의 저항은 10, 기관차 차 위의 저항은 0.8, 열차 후부의 저항은 2.5의 비율로 커집니다. 전면 공기 저항은 차량의 전면 형상에 의해 정해지는 상수 곱하기 중량분의 열차의 유효 단면적 곱하기 속도의 자승이 됩니다. 주행 저항 산출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행 저항은 A에 관계되는 요인 더하기 B에 관계되는 요인 곱하기 속도 더하기 C에 관계되는 요인 곱하기 속도의 제곱입니다. 굽의 저항이란 열차가 굽배선을 운전할 때 중력을 이기기 위한 힘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굽의 저항은 열차의 중량과 굽의 경사에 정비례합니다. 굽의 저항의 산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총 굽의 저항값은 1톤당 굽의 저항값 곱하기 차량 중량으로 나타냅니다. 환산 굽배란 곡선 저항을 굽의 저항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환산 굽배는 실제 굽배 더하기 곡선 반경분의 700입니다. 다음으로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환산 굽배는 실제 굽배 10펌1 더하기 곡선 반경 350분의 700으로서 12펌1이 나옵니다.
곡선 저항은 열차가 곡선 선로를 주행할 때 생기는 마찰에 의한 저항을 곡선 저항이라 합니다. 곡선 저항의 발생 원인으로서 곡선을 따라 주행함으로써 차륜 내 회전 마찰 저항, 외측 궤조와 내측 궤조와의 길이 차이에 의해 생기는 외측 차륜 내 미끄럼 마찰 저항, 원심력의 작용에 의한 프렌지와 외측 궤조 간의 마찰 저항. 곡선 저항의 크기는 곡선 반경의 대소, 캔트량, 슬릭량, 운전 속도, 대차 고정 축거, 궤조의 형태 및 마찰력 등에 의한 제한을 받습니다. 곡선 저항은 곡선에서 고정 축거가 클수록 곡선 반경이 작을수록 큽니다. 차륜 단면에 테이퍼, 구배를 두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륜의 내측 직경을 크게 하고 외측 직경을 작게 한 것을 테이퍼라고 합니다. 차량이 곡선을 주행할 때 곡선의 안쪽 레일은 직경이 작은 내측이, 바깥쪽 레일은 직경이 큰 외측이 주행하게 되어 양 차륜의 회전 반경의 차이로 곡선을 용이하게 주행할 수 있습니다. 슬랙이란 차량이 곡선부를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바깥쪽 레일을 기준으로 궤관을 확대한 것을 말합니다. 횡압이란 차량이 곡선을 통과할 때 차륜의 플랜지가 외측 레일을 미는 힘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차량 동요에 따라 차량의 사행동과 궤도의 틀림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분기기 및 신축 이음매 등 특수 개소를 수행할 때 발생하는 충격력입니다. 이 모든 것의 합계는 윤중의 50% 이하이지만 최대 80%까지 도달하며 횡압의 크기가 수직력의 7에서 80%에 이르면 차량이 탈선하게 됩니다. 터널 저항이란 열차가 터널 내를 주행할 때 생기는 풍압에 의해서 공기 저항을 크게 받습니다. 따라서 터널 단면의 형상, 터널의 크기, 터널의 길이, 열차의 속도 등에 의해 변화됩니다. 가속도 저항은 열차를 가속시키기 위한 여분의 견인력, 열차를 가속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가속력의 반작용으로 생깁니다. 현재는 저항의 개념보다 운동 에너지의 축적으로 에너지의 재활용이 가능하므로 저항의 개념에서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제6장 제동이론입니다. 철도 제동의 종류에는 기계식 제동장치와 전기식 제동장치가 있습니다. 기계식 제동장치에는 수용 제동과 공기 제동이 있으며 전기식 제동장치에는 발전 제동과 회생 제동, 레일 제동, 와류 제동, 혼합 제동이 있습니다. 제2절 제동 일반 이론. 제동 장치는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차량 및 차륜에 균등하게 제동력이 가해질 것. 상용 제동 시에는 원활하게 제동력을 증감시킬 수 있고 비상 제동 시 급격히 제동을 체결할 수 있을 것. 장시간 제동을 체결하여도 온도 상승은 일정한 한도를 넘지 않을 것. 제동력은 축중에 대하여 어느 한도를 넘지 않을 것. 열차가 분리되었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비상제동이 체결될 것. 제동과 완해의 구분이 확실할 것. 제동 원력이란 제동통의 단면적에 작용하는 힘을 말합니다. 제동 원력의 식은 파이 곱하기 제동통 반경 제곱 곱하기 제동통 압력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제동 배열이란 제동통에서 발생된 힘이 제륜자에 나타날 때
기초제동장치의 정자에 의해 확대된 비율을 말합니다. 따라서 제동배율은 제동원력분의 제동압력이며 제동압력은 제동원력 곱하기 제동배율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재륜자 압력은 재륜자가 차륜을 누르는 힘을 말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재륜자 압력은 제동원력 곱하기 제동배율 곱하기 효율이며 이는 파이 곱하기 제동통 직경 제곱 곱하기 제동통 압력 곱하기 제동 배율 그리고 효율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제동 효율은 제동 압력분의 실제로 나타나는 제동 압력 곱하기 100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제동률이란 차륜이 궤도를 누르는 압력과 재륜자가 외륜을 누르는 압력과의 비로서 축중량분의 재륜자 압력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제동률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제동통의 직경, 기초제동장치의 제동배율, 제동통 압력, 기초제동장치의 효율 등이 있습니다. 이때 1번과 2번 항의 경우 설계상 일정하나 3번, 4번 항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요인에 의하여 가변적입니다. 제동력이란 운전 중인 열차의 속도를 낮추기 위하여 제동작용으로 얻은 힘입니다. 식으로는 재륜자 압력 곱하기 마찰 계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열차의 제동거리입니다. 진행 중인 열차의 운동 에너지를 감소시켜 정지하기까지의 거리를 제동거리라 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필요한 시간을 제동시분이라고 합니다. 유효한 제동력이 작용할 때까지의 시간을 공주시간이라고 하며 그 사이에 주행하는 거리를 공주거리라고 합니다. 유효한 제동력이 작용하고 정지 또는 수정의 속도까지 감속될 때까지의 시간을 실제동시분이라고 합니다. 그 사이에 주행하는 거리를 실제동거리라고 합니다. 제7장 경제운전 경제운전의 직접적인 요소로 고가속도 운전, 고감속도 운전, 약계자 방식 운전이 있습니다. 간접적인 요소로는 차량 중량을 경감함으로써 경제적인 운전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운전 기술상 경제운전의 3가지 원칙 정시운전을 할 수 있을 것, 동력비가 최소일 것, 열차에 충격, 기기 손상이 없을 것, 공전 방지 운전 취급 공전 발생 원인은 동륜주 견인력이 점착 견인력보다 클 때 발생합니다. 두 번째로 선로 상태에 따라서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앞뒤 진동, 위아래 진동 등과 같이 급격한 속도 변화가 있을 때 발생합니다. 공전 방지 운전 취급 점착력을 증대시키는 방법으로는 살사를 시행합니다. 두 번째로 동력차 보수를 완벽히 합니다. 세 번째로 선로 보수를 완벽히 합니다. 동륜주 견인력을 작게 하는 방법 직선 선로에서는 속도를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8장 철도 차량의 진동 철도 차량은 차체, 대차, 윤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프링상 중량은 상하 운동을 하며 차축과 축상 간에는 전후와 좌우 방향의 유관이 있어 전후 좌우 방향의 운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행동의 결과로
철도 차량은 6개의 자유도를 가진 진동계가 됩니다. 선로에 대한 스프링 하중량의 상대 운동에 의한 것, 좌우 진동, 전후 진동, 사행동이 있습니다. 스프링 하중량에 대한 스프링 상중량의 상대 운동에 의한 것, 상하 진동, 피칭 진동, 로우링 진동이 있습니다. X축 방향의 운동은 전후 진동이 있으며 Y축 방향의 운동은 좌우 진동이 있고 Z축 방향의 운동은 상하 진동이 있습니다. 또한 X축을 기준으로 한 회전 운동은 로어링 진동이 되고 Y축을 기준으로 한 회전 운동은 피칭 진동이 됩니다. Z축을 기준으로 한 회전 운동은 사행동이 됩니다. 철도 차량의 진동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선로 구조에 의한 것, 레일 체결구의 탄성에 의한 것, 곡선부 통과 시 원심력에 의한 것, 레일과 후란지 사이의 유관에 의한 것, 차륜 단면의 찰성에 의한 것이 있습니다. 철도 차량의 진동을 감소시키는 방법입니다. 궤도의 유관을 정확히 하고 레일 연결부에 상하 좌우의 어긋남이 없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각 차륜 간의 부담 중량을 균등히 합니다. 세 번째로 차륜 단면의 테이퍼를 최소화합니다. 네 번째로 차륜의 플란지와 레일 간의 간격을 가급적 최소화합니다. 다섯 번째로 대차의 상판 높이를 가급적 낮게 합니다. 사행동은 비교적 낮은 속도에서 차체가 심하게 흔들리는 1차 사행동이 발생하다가 속도가 증가하게 되면 1차 사행동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후에 속도가 더 증가하게 되면 대차가 심하게 진동하는 2차 사행동이 발생하며 테이퍼로 인해서 복원력이 작용하여 차량이 똑바로 주행하게 됩니다. 대차에서 사행동이 발생 시 플란지 접촉까지 일어나게 되고 승차감, 소음, 차륜 궤도의 마모, 궤도 하중과 궤도 변형, 탈선 위험성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횡압에 의한 사행동, 차륜이 레일에 직각으로 작용하는 힘으론 두 가지가 있는데 윤중이란 수직 방향의 힘으로써 차량의 하중과 상하 진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횡압은 좌우 방향의 힘으로써 곡선 통과 중이나 좌우 진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탈선 계수는 윤중분의 횡압으로 P분의 Q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탈선 계수가 크면 탈선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좌우 진동에 의한 옆 방향의 힘, 속도가 높고 캔트가 부족할 때에는 초과 원심력이 차륜을 외측으로 밀어서 횡압이 증가하게 되고 사행동이 발생합니다. 차륜의 플랜지 마모, 사행동 방지책은 대차의 선의 저항을 크게 하면 되지만 이로 인해 플랜지와 레일의 접촉으로 차륜의 플랜지 마모가 심하게 됩니다. 이상 운전이론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